132페이지 신항로 개척과 유럽 교역망의 확장입니다. 신항로 개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15세기 이후에 유럽인들이 동방,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 인도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직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와 인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로 직접 가는 항로를 발견하고 최초로 세계 일주하는 등 다양한 지리상의 발견을 이룩한 시대를 신항로 개척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범위가 매우 늘어나게 됐지. 물론 이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말은 유럽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럽인들이 전 세계로 배를 타러 가서 상업 활동을 벌이면서 전 세계의 교역망이 다변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발견이라는 말은 맞지 않겠지.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땅은 이미 유럽인들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어.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을 발견했다 이래버리면 그들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항로 개척은 왜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가서 당시에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몇 년간 배를 타고 가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동방과 무역을 하고자 하였느냐? 당시 유럽에서는 동방에서 온 산물인 향신료, 비단 같은 게 굉장히 귀중한 상품이었어요. 매우 비싸.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들, 우리가 저번에 중세 유럽 배울 때 얘기했던 베네치아라든지 제노바라든지 이런 이탈리아 도시들은 동방 무역을 주도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했어. 그랬는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당시에 출현하면서 유럽 세력과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무역로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무역로가 필요해졌고 몽골 제국 시대에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가서 썼던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매우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콜럼버스는 이 책 읽고 자기가 인도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당시 동방에서 온 산물 중에 유명했던 게 후추와 육두구 같은 향신료인데 비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이들은 모두 고기의 잡맛을 없애주는 향신료야. 지금도 스테이크 먹을 때 뿌려 먹자 이런 게 다 향신료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향신료가 그 당시에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무지막지하게 비쌌어. 같은 무게의 금보다 동방에서 온 향신료가 훨씬 비쌌다 그래. 유럽에서는 기후 때문에 도저히 얘네들을 키울 수가 없거든. 향신료가 재배되는 일부 적도 지역에서만 재배가 되는 거란 말이야. 두 번째 배경은 배를 타고 나가고 싶다고 해도 기술이 없으면 안 되겠지. 당시 유럽은 조선술과 항해 도구가 발전하면서 먼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선박이 출현했고 나침판의 도움으로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어. 이제 얼마든지 배 타고 맘만 먹으면 멀리 갈 수 있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우주여행 하고 싶어도 우주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여행이라는 걸 안 하잖아. 막상 우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지금보다 발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던 국가가 크게 두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냐면 이슬람에 대한 재정복 운동, 레콩키스타 이것도 저번에 배웠었는데 이걸 벌이면서 크리스트교 확대에 대한 열망을 키웠어. 이러한 정세에서 아까 말했던 두 개의 요인도 작용하는 거야.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도 모두 동방 항로를 개척해서 무역으로 돈을 벌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항해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데다
일종의 종교적 열방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정세에서 탐험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콜럼버스 같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항로 개척은 이런 요인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동방무역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오스만 제국이 마침 길을 막았고, 조선술과 항해 기술은 발달했고, 그리스도교 확대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신항로 개척으로 나아가게 됐을 거야. 자, 신항로 개척의 사례는 우선 1488년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이라는 곳에 도착해. 희망봉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이야. 인도로 가야 되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여기론 못 가. 그래서 돌아서 가야지 하는데 당시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끝이 어딘지 모른단 말이야. 끝이 없네. 안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르톨레모 디아스가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희망봉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이 있고 여길 돌아가면 인도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준 거지. 이게 1488년이에요. 굉장히 단시간에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져. 1492년에는 에스파니아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돼. 물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가려고 여기로 간 건 아니야. 콜럼버스의 생각은 뭐냐면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바르톨레메오 디아스처럼 이렇게 돌아서 갈 생각을 안 했어.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있는 줄 몰랐으니까 콜럼버스는. 그래서 콜럼버스의 생각은 지구가 둥글다까지는 맞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서 쭉 돌아가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 근데 콜럼버스가 생각 못한 게 있지. 여기에 땅이 있었던 거. 그래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발견한 곳은 새로운 대륙이 아니고 인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하지만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것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대륙이다. 인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생각이 반영된 게 뭐가 있냐면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우리가 불렀단 말이야. 왜 그랬겠어? 콜럼버스가 여기 인도 사람이야 이래버리니까 인도랑 아무 상관도 없는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인디언이 돼버린 거지.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지리학자로 자기가 탐험을 해서 여기가 새로운 대륙이라는 걸 밝혀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불렀던 거지. 그래서 얼마나 콜럼버스가 우겼냐면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 지역이 서인도 제도가 돼버린 거잖아. 졸지에 원래 인도는 동인도가 돼버린 거지. 인도는 하나였는데 콜럼버스의 착각? 우김? 이런 걸로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로부터 6년 뒤에 바스코 다 가마는 이 사람 포르투갈,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지금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식으로 인도를 가려고 했던 거고 에스파냐는 서쪽으로 직통을 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바스코 다 가마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갔던 희망봉에서 멈추지 않고 더 가서 진짜 인도로 가버렸단 말이야. 인도 항로가 개척이 돼버린 거지. 1498년. 에스파냐는 마젤란 일행에게 세계 일주를 명령해서 진짜로 세계를 한 바퀴 돌아버렸어. 배를 타고. 에스파냐를 출발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어딘가 끝이 있겠지. 남아메리카 남쪽 끝을 건너서 태평양으로 나왔어. 태평양이 왜 태평양이냐면 마젤란이 여기로 건너기 전까지는 폭풍우가 엄청나게 심했대. 근데 마젤란 해협 건너서 태평양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바다가 잔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크고 평온한 바다다 태평양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마치지 못했어. 여기서 죽었거든.
마젤란의 부하들이 나머지 세계 일주를 완수하고 에스파냐까지 돌아오게 된 거예요. 1519년에서 2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1488년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해서 이 사람 포르투갈에서 보낸 거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에스파냐에서 시킨 거야. 인도로 가는 방식이 달랐던 거지.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간다. 에스파냐는 직통으로 간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된 거고,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진짜로 도착했어. 인도 항로를 완성한 거지. 그리고 에스파냐에서 보낸 마젤란 일행은 세계 일주를 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보낸 사람, 에스파냐에서 보낸 사람 구별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유럽인들과 새롭게 접촉한 아메리카 문명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럽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람도 많이 죽고 가진 고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유럽 침입 전 아메리카에는 어떤 문명이 있었냐? 약간 지금 시선을 아메리카 쪽으로 좀 돌린 거지. 크게 세 개의 문명을 이야기할 거예요. 마야 문명, 아즈테카 제국, 잉카 제국인데, 유럽인들이 왔을 당시에는 마야 문명은 이미 멸망하고 없어진 상태였고, 멕시코의 아즈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이건 외에도 편의상 이 세 개만 얘기한 거지, 아메리카 대륙에는 수없이 많은 문명들이 존재하고 있어. 얘네 셋만 꼴랑 있었던 건 아니야. 자, 마야 문명은 멕시코만 연안에서 발전했다고 하는데 피라미드지, 그지? 왜 이런 오타가 났을까? 피라미드형 신전을 건축하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게 피라미드형 신전이야. 천문학이 발전되고 영을 사용했어. 인도에서만 영을 한 게 아니고, 인도와 상관없이 마야 문명도 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이들은 특이하게 20진법을 사용했대. 20이 넘어가면 자릿수가 바뀌는 거야. 자, 이 마야 문명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문명이었는데, 왜 사라졌냐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과 기후 변화로 10세기 이후에 쇠퇴했다. 이들이 밀림 한가운데의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 밀림이라는 곳이 그렇게 토지가 막 비옥하고 그런 곳이 아니래. 그래서 아주 정교한 구조의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을 텐데, 이게 기후 변화로 조금만 삐끗해도 망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야 문명도 10세기 이후에 쇠퇴하게 되었다. 자, 아즈테카 문명은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멕시코를 지배하던 세력이었어. 이들은 14세기경에 멕시코 고원에서 발전했고, 수도는 테노치티틀란이라는 곳인데 30만 명이 사는 계획 도시였다고 합니다. 호수 위에 둥둥 떠 있어. 물론 30만 명이라는 건 그 호수 위에 둥둥 떠 있는 본 도시와 주위에 있는 자그마한 여러 도시들, 분산되어 있는 여러 도시들을 합쳐서 3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숫자는 굉장히 많지. 아즈테카 문명 그림 문자를 사용했고, 피라미드형 신전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 지방의 문명들은 대부분 이런 피라미드형 신전을 지어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너무 끔찍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인신공양이 매우 성행했다 그래. 원래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특히 멕시코 지역의 국가들이, 고대 문명들이 인신공양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규모로 한 족속이 아즈테카 문명이라고 얘기해. 이게 바로 아즈테카 제국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야. 호수 위에 실제로 둥둥 떠 있지. 당시에 남긴 그림도 있고, 스페인인이 남겼겠지. 지금은 이 지역이, 호수는 다 메어졌고,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가 바로 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곳이야. 그래서 원래 호수였던 지역이라서 이 지반 침하가 심하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싱크홀 같은 게 엄청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도시가 가라앉지 않도록 지반이 약한 호수였던 곳에 그 위에 도시를 세웠으니 얼마나 허약하겠어. 그래서 골치를 많이 썩고 있다고 해.
이 지역이. 여기 나와 있는 성당이 이 멕시코의 가장 유명한 성당인데, 이 성당을 건축할 때 만든 이 돌이 원래는 이랬었다네. 피라미드 신전의 돌을 사용해서 성당을 지었대. 땅 밟게 한 거지. 잉카 문명은 어디냐? 잉카 문명은 남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뭐 페루 이곳에 있었던 거야. 자, 안데스 공원에서 15세기 중엽 잉카 문명이 발전했다. 수도는 쿠스코고 거대한 태양 신전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태양 신전은 지금 흔적이 좀 남아 있고 그 옆에 성당이 있어서 당시의 모습은 남아 있지 않아. 잉카 문명 금속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아즈테카 문명도 마찬가지. 아메리카 대륙은 철기 시대 이런 게 시작을 안 했어. 도구는 거의 대부분 금속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 사용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나머지 역법이라든지 직물업, 건축술 이런 것들은 매우 발전해서 이들은 아주 높은 고원의 정교한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고, 돌을 깎는 세공 기술도 매우 발전한 문명이었어. 자, 이들은 새끼줄 매듭으로 숫자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그치? 줄을 묶어서 이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들은 고원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계단식밭을 만들어서 옥수수, 감자 등이 재배했고, 훗날 이 옥수수, 감자는 유럽, 아시아에 전파가 돼. 그러니까 잉카 문명에서 이 유럽인들이 얘네들이 감자랑 옥수수를 먹네, 이걸 알기 전까지는 아시아나 유라시아 대륙 혹은 뭐 유럽,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감자, 옥수수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얘네들이 원래 먹다가 잉카 문명으로부터 이 옥수수, 감자를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까지 옥수수, 감자를 먹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나 유럽 사람들이 옥수수, 감자를 먹은 지는 한 500년도 안 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게 잉카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인 마추픽추고, 아주 이 높은 곳에 3000m,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이런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게 이 매듭으로 숫자를 표시하고 글자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이게 잉카 문명의 글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배운 아즈테카, 잉카 문명이 파괴가 된단 말이야. 에스파냐인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어. 아즈테카 제국은 코르테즈가 멸망을 시켰고 1521년에, 잉카 제국은 프란체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에스파냐인에게 멸망당해. 1534년에 둘 다 에스파냐인이 멸망을 시키는 거지.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콩기스타토르,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에스파냐의 콩기스타도르가 아즈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에스파냐가 이들을 멸망시켰으니까 통치를 했을 거 아니야? 썩 좋은 통치를 하진 않았겠지. 자, 아메리카 원주민의 숫자를 보자. 에스파냐인이 침략하기 전까지는 멕시코 고원에 2,5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한 100년도 안 지나서 5%도 안 남았어. 107만 명밖에 안 남은 거지. 잉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도 마찬가지야. 1000만 명 가까이 살던 원주민의 숫자가 10%도 안 남게 된 거야. 7.55%밖에 안 남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됐느냐? 일단 원주민을 아주 못 살게 군 거야. 그래서
극심한 사륙과 수탈이 일어났고, 근데 이게 사람이 옛날에 총도 없고 대포도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천연두와 홍역 등으로 면역력이 없었던 원주민들이 대거 감염돼서 이 전염병 때문에 숫자가 극심하게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지. 그렇다고 유럽인들이 야 이건 병 때문이야 우린 책임이 없어 이게 아니고, 봐봐, 많이 죽이고 수탈을 해서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니까 안 그래도 천연두와 홍역에 면역력이 없는데 원주민들의 면역력이 약해졌어. 근데 여기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병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에스파냐는 이렇게 죽어가는 원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지도 못했겠지. 그래서 원주민의 숫자가 완전 급감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에스파냐 정복자들은 원주민과 흑인 노예를 동원해서 금과 은을 채굴 해서 유럽으로 보내는데, 흑인 노예는 아프리카에서 내려왔겠지. 왜 얘네들을 데려왔을까? 원주민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기가 힘든 거야.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거지. 그리고 대농장에서 사탕수수와 담배 등을 재배했다. 담배는 신대륙에 있었던 거고, 사탕수수는 사실 그 아프리카에 있었던 건데, 기존 대륙에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 수입해 와서 대농장을 만들어서 역시 원주민과 흑인 노예를 동원해서 사탕수수와 담배 등을 재배해서 다시 유럽에 팔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원주민과 흑인 노예를 동원한 노예 노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은 대부분 없어지고 사라지고, 전염병과 수탈, 사륙 때문에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 혼연인 메스티소가 생겨나서 특히 남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도 있지만 혼혈인 메스티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의 원주민이 아직 남아있지. 여기 사진은 포토시 은광이야.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광이었대. 여기서 캐내진 은이 에스파냐로 가서 전 유럽과 아시아까지 퍼지게 되는 거야. 이 은을 가지고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지. 근데 이걸 캐는 데에는 원주민과 흑인 노예의 노예 노동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흑인 노예를 아메리카 대륙에 데려와야겠지. 그치? 노예 무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런 아주 그 노예 선에 빽빽하게 노예들을 태워서 보내는 거야. 가서 노예는 뭐 했을까? 금광, 은광, 플랜테이션 대농장에 가서 노예 노동을 했겠지, 평생. 자, 유럽의 교역망은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매우 넓어진다.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삼각무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교역이 발달했고, 여기에 핵심은 노예무역이 성행했다는 거야. 그럼 삼각무역은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무역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공산품과 무기를 팔아. 그럼 아프리카 부족들은 자기와 사이가 안 좋은 부족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줘. 그럼 유럽인들은 배를 타고 노예를 태워서, 아까 봤던 노예선에다가 노예를 태워서 아메리카에 팔아버려. 그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 노예를 데리고 플랜테이션 농업과 금강, 은강을 파서 설탕, 담배, 은, 면화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캐내서 유럽으로 다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유럽에는 결국 이런 것들이 오겠지. 특히 은이 넘쳐나겠지. 유럽은 이 은을 가지고 인도 항로를 이용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자기네들이 사오고 싶은 동방 물품을 사온다는 거지.
이게 대서양 삼각무역이에요.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세 개의 축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이 무역의 결과로 유럽에는 은이 넘치게 되지. 그리고 그 은을 가지고 유럽은 중국과 동남아, 인도 이런 데 가서 자기네들이 사고 싶은 동방 물품을 구매해 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이 대서양 삼각무역이야. 이 결과로 유럽에는 은이 넘쳐.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 은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서 자기네들이 사고 싶은 물품을 왕창 사와. 그래서 결국 유럽에 있던 은이 중국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지. 이 얘기죠. 유럽은 공업 제품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바꾼 뒤 이 노예를 아메리카에 팔았고, 아메리카는 그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설탕, 담배, 모카 등을 유럽에 팔았다. 플러스 은. 이로써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삼각무역이 성립하였다. 대서양 삼각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아메리카에서 은을 약탈해 세계 시장에서 사용할 결제 수단을 갖춘 유럽은 아시아에 진출하였다. 뭘 들고? 유럽의 참여로 세계 교역망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였고, 여기서 결제 수단은 은이지. 이 은은 어디서 났을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난 거지. 그래서 아메리카의 은이 교역망 통합의 매개체가 됐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설명을 보고 다시 이 삼각무역 형태를 보란 말이에요. 아시아에 가서 뭘 샀을까? 이런 걸 샀다라는 거야. 향신료, 비단 등의 기존 동방 상품에 더해서 중국의 차, 도자기 등을 추가해서 거래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은이 중국에 모여드는 결과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은은 다시 나오지 않아. 그 안에서 소비가 돼. 그래서 중국에서는 은 경제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일조 편법, 지정은제 다 무슨 얘기야? 세금은 은으로 내라는 거지. 중국에서 은이 넘쳐나니까. 그러면 왜 중국에 들어갔던 은은 다시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서양 물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서양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늘 중국은 서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품을 갖다 팔 수 있었고, 은은 중국에 자꾸 쌓이는 거지. 중국에서 은이 자꾸 쌓이니까 은경제가 중국에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이, 아메리카의 은이 유럽으로 옮겨오면서 발생한 영향이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이라고 불러. 가격혁명은 뭐냐? 금과 은 같은 기금속이 유럽으로 유입이 돼서, 물론 중국으로 빠져나가지만 어쨌든 유럽에도 들어와서 유통이 된단 말이야. 유럽의 물가가 크게 오른다. 왜? 은과 금이 많아지니까 가치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은과 금으로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양의 은과 금을 줘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 도표를 보세요. 1550년대쯤에 직전에 유럽에 본격적으로 아메리카의 은이 들어왔을 거야. 그래서 유럽에는 은이 넘치기 시작해. 그때부터 밀 100g을 사기 위한 은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지. 물론 지역마다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 바르샤바라는 곳에서는, 폴란드 수도인데, 밀 100g을 사기 위해서 바르샤바에서는 은 10g도 안 줘도 됐어. 1550년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유럽에 은이 넘치게 되니까 거의 10배가량 가격이 올라버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신대륙에 은이 들어오기 전에
전과 비교하면 밀의 가격은 높아진단 말이지. 바르셀로나, 에스파냐 지역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올라간다고. 왜? 은과 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왜 이 은과 금이 많아졌느냐?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을 약탈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가격혁명으로 봉건지주보다 신흥상공업 계층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밀 가격이 올랐으니까 농사 짓는 봉건지주가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밀 가격만 비싸졌겠어? 모든 물건이 다 비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공업 계층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상업혁명이 발생했다 그래요. 상업혁명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세계적인 교역 활성화로 인해서 자본주의적 제도가 발달한 것을 상업혁명이라고 불러.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동방과의 무역을 위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설립하는데, 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팔아.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자본주의의 핵심이지. 그리고 금융과 보험제도도 매우 발전하지. 왜? 항해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투자해서 항해에 물건을 실어보내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보험을 든단 말이야. 가다가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 금융도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지. 먼 곳에 돈도 송금해야 되고 상업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교육과 금융에서 확보된 이윤과 시장은 어디를 얘기하겠어? 식민지를 자꾸 만들잖아.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왜? 산업혁명이 물건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이미 그 전에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 뭐해? 물건을 팔 곳이 있어야지. 이런 기반은 이전에 이미 상업혁명으로 마련되었다는 거야. 자, 이것은 135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어떤 물품들이, 어떤 문물이 서로 교환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자, 아프리카인을 아메리카의 노예로 만든 사탕수수. 사탕수수는 원래 인도의 것이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 설탕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설탕이 엄청 비싸서 원래는 꿀보다 설탕이 비싸. 도표를 잘못 그렸네. 원래는 꿀보다 설탕이 비쌌어. 그런데 유럽인이 아프리카 노예의 노동력으로 아메리카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엄청나게 돌려서 설탕 가격이 훨씬 싸지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꿀은 좀 고급이고 설탕은 싸구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옛날에 아니었단 말이야. 언제까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흑인 노예들이 플랜테이션으로 설탕을 무지막지하게 만들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단 것을 먹는, 단 것이 막 이렇게 유행하게 되는 것도 이런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사탕수수가 많이 재배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야. 자, 전염병 이야기는 많이 했지. 그래서 뭐 여러 홍역, 볼거리,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성홍열, 천연두. 왜? 워낙 교류가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병들이 이미 몇 세대에 거쳐서 겪었기 때문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는 면역력이 강해. 걸려서 아예 안 죽는 건 아닌데 여기 사람이라도 그래도 안 죽는 사람이 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런 병들이 사망률 거의 99%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서로 격리되어 떨어져 있었던 두 개의 집단이 만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감자와 고구마 플러스 옥수수. 중국 인구가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은 고구마 같은 새로운 작물 때문이다. 근데 감자, 고구마, 옥수수 모두 어디 거냐면 원산지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백 년 전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감자, 고구마, 옥수수,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곳에 들어오게 된 것도 모두 신학로 개척으로 인한 세계 교역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를 편의상 구세계라고 부를게. 여기를 신세계라고 불러. 그러면 이렇게 교류가 됐다는 거예요. 사탕수수, 양, 밀, 보리, 전염병 이런 것들은 전염병? 어쨌든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넘어갔고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같은 곳에서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토마토, 담배, 초콜릿 이런 기호품들, 곡물들이 원래는 이 지역엔 없었는데 여기서 전래가 돼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퍼지게 되었다는 거지. 뭐 더하자면 뭐 칠면조 같은 것도 그런 거겠지. 알파카는 뭐 알파카도 맞고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